자, 맨체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맨시티에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라인업도 보고 무엇이 승패를 갈랐는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맨유의 라인업과 맨시티의 라인업입니다. 맨시티는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눈여겨볼 건 수비진에 라포르테가 징계로 빠졌죠. 크리스탈 팰레스의 라포르테가 징계를 받으면서 빠진 거 정도를 제외하면 뭐 선택입니다. 스털링이 안 나온 거 뭐 이런 건 선택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주력 멤버들이 나왔습니다. 맨유는 3-5-2 저번 토트넘전 때 잘 됐던 3-5-2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 카바니, 포그바, 바란 부상 또는 징계로 못 나오면서 조금 라인업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카바니, 호날두는 호흡이 좀 잘 맞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웠다. 바란은 3백에서 괜찮았고 그러나 오늘은 뭐 한 명 한 명의 문제보다는 빌드업 체계에서 갈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빌드업은 1부터 10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라고 봐도 됩니다. 맨시티가 공격적인 빌드업을 계속 전반 내내 가져가 주면서 몰아붙이는 건 이제 빌드업이 좋았기 때문이고 맨유는 맥토미니에서 프레드, 바이, 린델레프, 맥과이어부터 못 나가다 보니까 시종일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에는 이제 맨시티 슈팅은 10개, 유효 슈팅이 5개입니다. 근데 맨유는 3개, 유효 슈팅이 1개인데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호날두가 슈팅한 게 에데르송 정면으로 간 거, 그거 1개 있으니까 굉장히 처참한 거죠. 점유율도 32대 68, 거의 3대 7이죠. 좀 상당히 심각했던 전반전입니다. 특히 이제 칸셀로, 포덴이 있었던 그 왼쪽 공격력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이 왼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포든하고 칸셀로 히트맵은 이렇고 거기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돕는 히트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왼쪽에서 계속 공간이 났고 실제로 칸셀로가 크로스 올려서 바이가 자책골한 거, 칸셀로가 얼리 크로스 올려줘서 베실바가 득점한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속 칸셀로 혹은 포든 혹은 데브라이너 쪽에서 공간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계속 밀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칸셀로가 MOM이라고 볼 정도로 빌드업도 책임졌고 이따가 이제 패스 개수를 보면 2위인가 3위일 겁니다. 패스도 계속 넣어주고 또 빌드업도 진행해주고 왼쪽 공격력까지 살리고 한 골을 도움하기도 할 정도로 오늘 칸셀로는 MOM 활약에 완벽할 정도로 완벽한 윙백, 완벽한 풀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빌드업 얘기를 계속해보자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업 게임에서는 거의 맨시티가 완승입니다. 하나도 진 게 없을 정도거든요. 가장 많이 패스한 자원을 1, 2, 3, 4, 5위로 놓으면 다 맨시티일 정도로 되게 세부적인데 일단 1위가 워커, 107개로 워커가 1등 했고요. 로드리가 106개로 2등, 칸셀로가 103개로 3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요런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자면 로드리가 후방 빌드업을 맡은 거죠. 후방 빌드업으로 좌우로 벌려주거나 케빈 데브라이너, 귄도안 쪽으로 넘겨주거나 이 후방 빌드업을 맡아주고 양쪽에서 공격 전개와 빌드업을 맡았다. 실제로 칸셀로하고 워커가 양쪽에서 계속 올라가주면서 포든하고 데브라이너, 제주스, 귄도안 이쪽에서 공간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 귄도안, 포든, 제주스는 공격적인 침투라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는 거라든지 원투 패스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역할을 계속 맡아주고 측면 공격 빌드업 같은 거는 양쪽 윙백이 맡아주고 로드리가 후방 빌드업을 맞춰주니까 빌드업의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는데 맨유는 또 반대입니다. 맨유는 5백으로 거의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비는 안 되고 글쎄요, 프레드하고 맥토미니가 수비적으로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드하고 맥토미니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혹은 호날두와 그린우드까지 넘어가는 것이 매끄러웠느냐고 얘기했을 땐 전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완비사카하고 루크쇼는 전진을 못하는데 프레드하고 맥토미니에서 볼이 나가질 못하니까 공격과 이 중원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먹혀 들어왔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진짜 많이 내려와야 할 정도로.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중원의 교체가 필요한데 포그바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솔샤르 감독이 꺼내들 수 있는 건 반더비크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반더비크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었는데 이게 투입이 좀 늦었습니다. 80분에 투입을 해요. 글쎄요, 반더비크가 정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80분에 들어가는 거라면 하나 두 개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더비크도 솔샤르 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80분 내에 뭘 해보라는 거는 글쎄요, 조금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유는 시작부터 빌드업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무너진 느낌이고 맨시티는 나올 때부터 빌드업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시티도 가장 많이 꼬리표로 붙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공격.
아구에로가 있을 때보다 공격력이 좀 많이 죽었다. 오늘 제주스는 윙으로 나갔을 때 좋았거든요. 어쨌건 득점력이 좀 줄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메워갈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윙백들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최근 들어 솔샤르 감독의 경기를 보면 카바니나 호날두에 약간 기대는 게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에게요. 아탈란타나 토트넘전이나 이럴 때 보면 약간 호날두 골에 기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호날두는 정말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살려주고 실제로 온타겟이 호날두 온타겟일 겁니다. 그 온타겟이 하나 있을 정도로 호날두는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살려주니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그러면 암으로 보자 그러면 맨시티 같은 팀들은 피지컬적이나 아니면 강한 압박, 활동량으로 압박해주면 그래야 잡을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왜냐면 에데르송부터 최전방 제주스까지 모두가 빌드업이 되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압박 없이는 이 빌드업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반칙뿐이겠죠. 근데 반칙을 한다는 건 소유권을 그대로 맨시티에게 주는 거니까 압박을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호날두 전부 압박을 세게 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로드리까지 공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리, 워커, 칸셀루가 그대로 빌드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중원하고 공격도 이렇게 벌어지면 몇 안 되는 기회가 호날두한테 아예 안 가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를 쓰면 장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 몇 안 되는 기회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걸어줘야 되는 경기에서는 호날두의 한계가 조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맨시티 빌드업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맨유는 라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백에 적응하지 못한 것인지 루크쇼든 맥과이어든 바이든 압박을 걸어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그냥 공격들을 프리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골키퍼 1대1 찬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데야 세이브가 5개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아무리 못해도 3개는 먹힐만 했거든요. 이게 아니었다면 정말 4골, 5골 나오는 대참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신들린 선방이었어요. 17, 18 시즌의 데야를 보는 것처럼 진짜 신들린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데야의 공이 컸는데 여기서 하나 더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번니와 무승부한 첼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첼시도 번니를 시종일관 밀어붙였습니다. 여기 슈팅을 보시면 맨시티전은 슈팅 개수가 16대 5입니다. 이제 맨체스터 더비는 16대 5인데 그 중에 온타겟이 5개인데 2골을 성공해낸 거예요. 근데 첼시는 25대 5입니다. 첼시가 25개를 쏘거든요. 근데 한 골이에요. 거기다 한 골을 먹혔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맨유도 번니도 몇 번 안 되는 기회. 번니가 더 기회가 적었을 거예요.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맨유는 못 살렸지만 번니는 살렸어요. 자, 맨유가 살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2대1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여유롭게 시간 끌기로 끊어내고 있는 맨시티가 이겼을 겁니다. 근데 첼시는 비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기회가 간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맨시티는 여유롭게 빨리 득점을 하고 더 득점할 수도 있는데 데야의 선방에 막혔지만 여유롭게 득점을 하고 천천히 플레이를 하니까 클린시트로 묶어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첼시는 한 골을 넣고도 바로 다음 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버니한테도 기회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따져본다면 요 근래 첼시, 리버풀,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을 따져본다면 맨시티는 요 근래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퍼펙트한 경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샤르 감독의 한계,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솔샤르 감독은 토트넘전 때는 누누 감독이 너무 못했으니까, 그리고 토트넘도 제가 입중계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거든요. 오늘 딱 솔샤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A매치 때 잘라버리던가, 지금 자르던가, 분위기 보고 지금 자르던가, A매치 때 감독을 구하고 자르던가, 세 번째는 유임하던가인데 저는 유임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르는 건 콘테 감독 안 됐고 지단 감독은 불투명한데, 지단 감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안 됐는데 분위기만 보고 솔샤르를 자른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을 믿고 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맨유 팬들 입장에서 현지든 한국 내든 믿고 갈 만한 감독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선택을 빨리 했다라는 것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누누 감독이 단순히 맨유전에만 안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쭉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경질을 했는데 솔샤르 감독도 뜨문뜨문 좋은 경기는 있었지만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런 거라면 보드진이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솔샤르 감독으로 유임이 돼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한두 번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반더비크 왜 안 쓰냐는 얘기부터 시작했고 산초를 왜 그렇게 쓰느냐 얘기부터 바란이 없으면 안 되냐는 얘기까지 솔샤르 감독은 여러 가지 국면에 부딪히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샤르 감독으로 계속 갔을 때 발전이 있을 것인가, 맨유가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발전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에는 저 역시도 의문부호가 들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의 한계는 지금 부딪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솔샤르 감독은 무관이긴 하지만 2위로 올린 적도 있고 챔스에서 좋은 활약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조금 더 절치부심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질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를 이겼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겼어야 되는데